그래서 결국 발화의 수행력, 발화에는 수행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화자는 이 발화의 수행력이 있다는 말은 간단해요. 그래서 화자는 발화를 하면서 행동을 수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거는 조금 약간 극단적인 예인데요. 당신 해고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슬픈 말이죠. 그래서 당신 해고야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단순한 위협일 수도 있어요. 혹은 이제 비난일 수도 있죠. 일을 잘 못하거나 혹은 실수를 했을 때 진짜 해고를 하려는 의도는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해고를 당할 수도 있죠.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실제로 고용 상태가 끝나는 굉장히 수행력이 높은 발화의 수행력이 높은 이 발화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센 그런 발화예요. 그래서 요 발화의 수행력을 보여드리기 위해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화에 의해 수행되는 행위를 화행이라고 하고 이 화용론에서 화행은 의사소통에서 기능적인 기본 단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이제 이 화행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화행을 어떻게 분석하고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예를 하나 더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이를 목욕시키고 나서 제가 허리를 구부리고 목욕 튜브가 아니라 뭐죠? 욕조를 엄청 빡빡 씻고 있었어요. 욕조를 굉장히 힘들게 허리를 구부려서 씻고 있는데 또 이제 그걸 못 참고 고세를 못 참고 아이가 뛰어와서 저한테 아주 경쾌하고 발랄하게 또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피곤해지는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은 뭐 귀엽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욕조를 제가 청소하고 있는데 아이가 또 나야 이렇게 왔다. 이 또 나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또 나야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의 상태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기술이죠. 또 나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 사과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왔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뒤에도 나오겠지만 뭔가 상황이 이전에도 비슷한 게 있었다라는 의미를 약간 내포하면서 내가 엄마를 잠깐 성가시게 한 것에 대한 사과일 수도 있어요. 또 나야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제가 그 상황에서 또 너구나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며칠 전에 있었던 거죠. 제가 욕조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와서 또 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엄마가 또 너구나라고 했다든지 혹은 아이가 딱 등장했을 때 엄마라고 등장했을 때 또 너구나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이가 또 너구나 라는 말을 기억을 하고 또 나야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언어 습득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이는 굉장히 모방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또 나야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또 너구나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아이는 이 발화의 뭐 문맥이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은 그러니까 아이는 발화의 의미는 알아요. 그러니까 또 나야라고 하는 게 부적절하진 않잖아요. 또 너구나를 기억하고 또 나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부적절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아이는 발화의 의미가 뭔지는 알아요. 또라는 단어도 알고 나야라는 단어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떨 때 쓰이는지, 어떨 때 사용이 되는지는 이해하지를 못했던 상황이다라는 것을 상정을 해보시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욕실 닦기 맥락에서 또 나야를 먼저 말하면서 두 번째,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는 욕실 닦기 상황에서 또 나야를 먼저 말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적절한 화용적 생략으로 이제 아이가 간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 상황을 기억을 하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도 엄마가 저번에 또 너구나라고 했지 이번에도 엄마가 욕실을 닦고 있으니 욕실 청소를 하고 있으니 내가 가면서 또 나야라고 해야지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실 닦기 맥락에서 또 나야를 말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 아이가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또 나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 세 개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 사과는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얘의 의도일 리가 없어요. 5살짜리가 내가 엄마를 성가시게 해서 미안하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아마 3번이 제일 유력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거고. 그래서 문자적 의미와 발화로 사용됨으로써 나타나는 활용론적 의미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의미랑 발화로 사용됐을 때 의미가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문장의 문자적인 의미를 아는 것은 발화가 뭘 하고 있는지를 결정하기에는 절대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즉 문맥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또 설명을 해드린 데는 이제 좀 더 이유가 있어요. 또 뒤에서 더 살펴볼 텐데 일단은 요거부터 살펴볼게요. 그래서 발화할 이 화행에 대해서 화행의 구조나 화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어스틴이랑 썰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화용론의 학자들이 음, 어, 이론적으로 세계에 연관된 행위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발화를 할 때 수행되는 행동은 세계에 서로 연관된 행위로 이루어진다라는 식으로 이제 화행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세 개는 여기 나오는데요. locutionary act 발화 행위 혹은 언어적 행위, 그다음에 illocutionary act 발화 수반 혹은 수행적 행위, perlocutionary act 발화 효과 혹은 언양적 행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역된 용어를 보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어색하다 이거 뭔 말일까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쉬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1번이 이제 발화 행위, 발화 수반, 2번이 발화 수반 행위, 3번이 발화 효과 행위고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왜 요즘에 뭐 드라이브 스루의 원조 막 그래가지고 이 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드라이브 스루 아시죠? 드라이브 스루의 원조라고 하면서 왜 차 막힐 때 고속도로에서 그 간식거리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문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문자나 언어 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분의 등장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의 등장이 음, 저희는 이 상황을 알아요. 이미 알고 있고 한국의 고속도로에서는 차가 막히면 막 그 커피나 막 이런 뻥튀기 혹은 이런 과자들을 들고 등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나 경이로운 혹은 신기한 현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그 아까 이 발화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발화 행위는 말 그대로 이제 문자적 의미를 말을 해요. 어떤 발화가 있을 때 이 발화가 가지고 있는 그냥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발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등장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뻥튀기를 들고 고속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남자가 등장했다라는 팩트 있죠. 네. 그게 되겠고요. 의도된 행위, 그러니까 배경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만한 이, 이 상황에, 그러니까 이분이 등장한 것에 의도된 행위는 뭔가요? 판매죠, 판매. 네. 뻥튀기를 사라고 권하기, 권유하기예요. 발화의 결과는 뭐 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몇몇 차의 운전자들이 이제 흥정이 일어난다. 즉 이분이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분의 등장을 발화라고 가정하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차의 운전자들과 흥정이 일어나면 이분이 의도한 결과고 그런데 이제 배경 지식이 없는 외국인이 이분을 궁금해한다. 이 사람이 나타난 것에 대해 궁금해한다. 라는 결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분이 의도한 결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발화, 언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아기가 제 아들이 5살짜리가 또 나야 하면서 등장했던 그거 있죠. 그 발화의 문자적 의미는 발화가 예전에
머물렀던 장소로 돌아왔다는 명제를 전달하고 있는 게 이제 이 발화의 문자적인 의미예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 그리고 이것을 말하면서 또 나야를 참 truth value를 가진 문장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 거짓을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문자적인 의미고요. 근데 이 발화가 지금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뭐죠? 사과. 어, 뭐 이제 가능성은 낮다고 했지만 문장이 발화될 때 보통 사과의 효력을 지니거나 사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과로 만약에 해석이 된다고 했을 때는 참 거짓은 아무런 실제 의미를 가지지 않죠.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우리가 사과라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내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지 아닌지는 사실 파악할 수도 없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화행으로 사과를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발언은 방해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하려는 화자의 의도를 표현한 거지. 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화의 결과로 음, 아마도 이건 추측인데 아마도 이거를 이야기한 5살짜리 꼬마는 청자가 자신을 달래기를 바랄 것이다. 또 나야라고 해서 왔을 때 왔어 이런 식으로 반겨주거나 달래기를 바랄 텐데 그렇지만 해당 발화가 어, 청자를 화나게 할 수도 있죠. 아, 또 왔어. 왜 또 왔어? 엄마가 거기서 기다리라고 했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아까 뻥튀기를 파시는 분 혹은 아기의 예를 다시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스틴과 썰이 얘기한 그 화행, 우리가 발화를 할 때 수행하는 행동은 세계에 서로 연관된 행위로 이루어진다라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거였어요. 그래서 아까 발화를 할 때 수행하는 행동은 세계에 연관된 행위고 이루어져 있고 그게 바로 발화 행위, 발화 수반 행위, 발화 효과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예를 생각하시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발화 행위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이야기를 해요. 문자적 의미 지울게요. 네. 문자적 의미, 그 다음에 결정적인 센스,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화행을 할 때 어쨌든 언어를 사용해서 화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적 의미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발화 수반 행위는 발화를 통한 행위, 내가 뭘 의도했느냐에 대한 것이고, 발화 효과 행위는 발화가 가지는 효과 혹은 발화가 가질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효과 같은 경우는 이 효과가 화자가 의도한 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화자가 의도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아예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옵셔널한 부분 있을 수 어,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세 개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늘 이 세 개 얘기하고 끝날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발화 행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 단어, 문장을 사용해서 말하는 발화 현상 자체예요. 그래서 정확한 뜻과 지시물을 가진 문장의 발화를 이야기합니다. 문자적 의미 그 자체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가 더워라고 했다면 이거의 발화 행위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덥다라는 온도를 진술한 거죠. 방의 높은 온도를 지적하고 진술하는 것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방의 높은 온도를 지적하고 진술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의도 없이 발화하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가족이 있는 방에서 더워라고 했을 때는 뭐 에어컨이라도 좀 틀어달라 이런 요청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그 화행이 세 개의 연관된 행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스틴하고 썰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기도 했지만 이 발화 수반 행위, 수행적 행위, illocutionary act입니다. 그래서 핵심이에요. 그 상황에서 화자가 소통하려는 목적, 의도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발화 행위에 수반되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맥락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내가 더워라고 했을 때는
이것의 의미는 요청이 될 수도 있고 뭐 불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화가 수행하고 있는 행위, 발화가 갖는 수행적 행위는 문을 열어라, 선풍기를 틀어라 라는 요청 혹은 여기 시원하다고 했는데 왜 더워 이런 식의 그런 의미를 갖는 불평이라는 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스틴하고 썰이 이 화행이 세 가지의 연관된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이 요 2번입니다. 발화 수반 행위예요. 다음으로는 이제 발화 효과 행위, 약간 어색한 번역으로 언향적 행위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듣는 사람이 화자하고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듣는 사람이 화자의 의도를 알아채고 이 화자의 의도에 맞게 뭔가를 하는 행위예요. 여기는 그냥 제가 그러니까 뭐 발화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지겠죠. 아까 덥다고 했으면 문을 열어준다고 한다든지 춥다고 했으면은 뭐 보일러를 틀어준다든지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의도를 알아채고 X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행적 행위는 여기 보면 종종이라고 돼 있어요. 항상 아니에요. 청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한다. 행위를 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뻥튀기 파시는 분이 등장함으로써 뭐 우리가 결국은 산다든지 이런 것들 있죠. 혹은 더워라고 했을 때 청자가 결국 문을 열어준다든지 창문을 열어준다든지 뭐 에어컨을 틀어다 준다든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네라고 했을 때는 우산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발화를 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에 따른 어떤 결과나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하게 되고 그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제 발화 효과 행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더워라고 했는데 뭐 반대로 창문을 닫을 수도 있고 뭐 에어컨을 꺼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미워서. 그럴 때도 발화 효과 행위가 나타나기는 한 거예요. 다만 화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난 거죠. 혹은 뭐 더워 했는데 아무 행위를 안 할 수도 있어요. 뭐 그냥 못 들은 척 한다든지 그냥 비가 오네라고 했지만 우산을 안 갖다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번 부분 발화 효과 행위, 언양적 행위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게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스틴하고 썰이라는 이 유명한 학자들은 화행을 이 발화행위, 발화수반행위, 발화효과행위라는 세 가지의 연관된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발화행위라고 한 것은 화자가 말소리를 사용해서 말소리를 가지고 발화행위를 하면 이것이 발화수반력을 지니는 발화수반행위가 되고 이 행위는 또 상대방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발화 효과 행위가 되어서 화행이 성립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행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발화된 말인지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 화행 이론은 맥락을 중시하는 화용론의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 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뒤에를 하게 되면 그 뒤까지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발화 행위, 발화 수반 행위, 발화 효과 행위까지 정리를 하고 화행 이론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